11월 2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헌재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헌재가 되어야 한다며 따뜻하고 열린 헌재를 강조했습니다. 한편의 시 낭송회 같았다고 하는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식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300일 만에 자리를 찾은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은 소탈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헌재의 과거와 오늘, 미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먼저 지난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헌법 수호의 보루라는 자부심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진성 헌재소장은 동시에 헌재가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오만과 안주를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다며 열린 헌법재판소를 헌재의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 헌재소장은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라며 속 깊은 사고와 진정성, 균형 잡힌 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헌재소장은 10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며 균형이란 단어를 5번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헌재소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맹인 거린 부녀의 고단하지만 따뜻한 삶을 그린 김종삼 시인의 장편 이라는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실질적 민주화를 넘어선 실질적 정의의 구현, 이진성 헌재소장이 구현하려는 헌재의 모습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말로 내년 9월까지 1년도 채 안 남은 짧다면 짧은 헌재소장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재판정에서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에 착수했냐는 우 전 수석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우 전 수석은 참나라며 헛웃음을 픽 터뜨렸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은 증인과 피고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내사에 착수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 달 만에 돌연 특별감찰관에 사임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이와 관련 내사에 항의하는 우 전 수석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려고 불만을 표시했냐는 검찰 질문에 이 전 감찰관은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또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은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냐는 검찰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이외에도 처음에는 경찰이 협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하는 등 우 전 수석 직권남용 정황 관련 진술들을 쏟아냈습니다. 변호인을 시켜 구체적 질문까지 묻게 한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의 증언이 이어지자 참나
라며 헛웃음을 뱉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별다른 소득 없이 조사기간 연장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이에 대해 더는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말로 감찰 기간 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늘 4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없는 재판은 1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궐석 재판으로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 법정의 모습을 나타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구치소 호송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인 오늘 아침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재판 불출석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은 조형건,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영권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겁으로 접견도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80년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부당한 기소와 재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재판을 거부한 경우는 덜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통 재판정에는 출석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한 정도였지 재판정에 나오지조차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궐석으로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궐석 재판으로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궐석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일단 42일 만에 재판이 재개됐는데 그동안 중단됐던 게 뭐 때문에 중단됐던 거였죠? 네, 잘 들어서들 아시겠지만 네. 이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서 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서 네.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 분위기를 보니까는 뭐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던데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구속된 피고인이 뿐만 아니라 네.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본인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피하는 일이고 네. 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라면 나중에 불이익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또는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라도 웬만해서는 출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이 뭐 어쨌든 궐석 재판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통상 어떤 경우에 그럼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네.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네. 본인이 구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소위 도망가는 경우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재판부가 몇 차례 기다려보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궐석 재판을 네. 하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궐석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네. 안 나오는데 재판을 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구치소에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인치해서 법정에 갖다 놓는 것, 소위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인치의 불가능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골석 재판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네요. 뭐 현재 재판부는 그렇게 할 요건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재판 정에도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뭐 의도나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은 계속 일관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했고 네. 특검의 경우에도 임하겠다고 했다가 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했고 네.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체가 뭐 불공정하다 이런 네. 취지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당연히 골석 재판으로 갈 경우에 불리함을 감내하고서라도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네. 또는 이 부분을 어차피 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형량을 조금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점에서 내 어떤 의도 또는 나에 대한 지지 세력들에 대한 호소 이런 것을 좀 더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그 깊은 속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국선 변호인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역사의 뭐 대역죄인이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도 골석 재판의 뭐 법적인 효력 등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가라앉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 학대 사건,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면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출생 등록 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권위 주최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뒤에 전해드리고 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게 된 광주 10남매 사건, 이건 뭔가요? 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여자아이가 2년째 학교도 가지 않고 계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정부가 취약연령 아동 중에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광주 10남매의 가정이 발견됐습니다. 네. 10남매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명의 자녀 중 첫째와 9째 또 10째를 제외하고 7명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요. 네. 그중 1998년에 태어난 5째부터 2004년에 태어난 8째까지 4명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네, 1998년에 태어났으면은 발견 당시에 17살 정도 됐다는 건데 그때까지 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예방접종이나 뭐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네. 출생신고라는 게 이렇게 부모가 임의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네. 예외적으로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무지로든 또는 고의로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국가나 병원 같은 데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 등록법 제46조 4항은 신고 의무자, 즉 부모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동학대 등 특별한 조사의 계기가 없는 이상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못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 대안 같은 게 뭐 없을까요? 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백혜련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행 출생신고의 대안으로 19대 또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출생통보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네. 출생통보제도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이나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먼저 통보하고 네. 후에 부모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있습니다. 네. 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출생 신고의 누락 및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지 네. 않는 경우 병원에서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 미혼모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해신됐다며 관련 재판 등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재판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 씨 측이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달 초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최 씨 딸 정유라 씨 피습 사건으로 신변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장 씨가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 위협 부담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12월 6일 본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다음 달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엽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통일 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북한 관련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현황 및 통일 이후 사법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합니다. 포럼 지구와 사람은 내달 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를 주제로 강좌를 엽니다. 대한변협회원 인정연수로 진행됩니다. (11월 2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